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 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 취업 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 취업 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 분배 악화 상황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등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도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돈 내놔 뭐 요거잖아 지금. 이러한데 돈을 쓸 테니까 도장 찍어. 그렇지. 그러니까 안 찍으면 니들은 니들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배임인 거고, 업무에 대한 배임인 거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야라는 은근한 협박이 있었죠. 이미 띵겨놓은 거, 배정한 거 이쪽으로 쓰자.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6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비슷한 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이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가 없으니 수익이 없고, 수익이 없으니 내수도 안 돌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경우를 갖고 있는데 그 가장 근본 원인에는 일자리가 없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수준 등 근로환경이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그 통계 수치로 우리 그 청년 실업률 11.2%에 체감 실업률 24%라고 하면요. 우리 청년들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실업자입니다. 근데 그 실업자가 그 미필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놀라고 해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데 못 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취업 포기한 사람들은 통계도 안 잡혀. 군대 갔거나 공부하고 있는 학생 또는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실업 통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명 중에 1명의 청년이 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둘 중에 하나는 백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아이고야. 여기에 아주 디테일로 승부하시는데요.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 취업 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코붐 세대는요. 91년도에서 96년생 2차 베이비부머 자녀라고. 그분들이 워낙에 인구가 많았으니까 그분들이 낳은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이런 거죠. 다음에 소득 분배의 악화 상황도 지금 거론하는데요. 소위 하득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사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소득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국제적으로 봐도 중국의 치링하오, 파링하오, 주링하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있는 세대들이 이 소비를 주도해줘야만이 그 나라의 내수가 살아난다는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즉 청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60, 70대 사람들이 신규로 돈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서가 아니라 부모 돈이라도 그 나이대 있는 젊은이들이 돈을 써줘야 내수가 돌아간다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예 취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베이비부모들의 자녀들, 이 에코붐 세대들이 돈을 벌어야지만이 또 그들이 써야지만이 또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 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항상 경제가 안 좋으면 서민들부터 죽어나잖아요. 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요, 정규직의 65.5%, 평균 근로시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죽어납니다. 그러면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어쩌면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 통계상으로 잡힌 것만 그러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잘 사는 계층하고 못 사는 계층의 소비 편중 비율이 7,000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0배 정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자산하고 없는 사람들 자산의 어떤 그 격차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에 근접할 정도로 또는 일본과 중국을 훨씬 앞서고 있을 정도로 편중이 벌어져 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요거는요, 이 연설문은 제가 계속 보면 볼수록 굉장히 명문들이 많아요. 보세요.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거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된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촛불 전국에서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이에요. 맞습니다. 각종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가 단순하게 최순실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거. 그걸 정확하게 지금 이 연설문에서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헤쳐먹은 돈이 분노스러운 게 아니라 계층에 또는 각 세대에 살아나갈 길을 막아놓고 일부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려 놓은 지금의 적폐를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화 또는 바른 조국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명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화두잖아요. 성장하고 있기는 해. 근데 고용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을 줄이고 그러는 과정 중에 기업은 돈을 벌고 올해로 해서 상위 30대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700조 원에 도달했다는 발표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을 하든 말든 그들에게는 이익만 높게 잡고 자기네들 배만 부르면 되는데 그 정부가 너네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라 했는데 만들기 싫어에 대해서 페널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했고요. 우리 방송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나갔던 메시지인데 그걸 정확하게 이 연설문에 담고 있다. 경제에는 시기가 있다 이런 거예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톤은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도 늘 했었던 얘기입니다. 이번 추경 또는 이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면 시기를 놓치게 되고 시기를 놓치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죠. 그건 뭐 교과서적인 문구지만 정말 너무나도 옳은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SOC를 키우거나 기업 지원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걸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돌아올지에 대한 중간 다리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 국민 생활을 개선하겠다라는 의지와 발표는 똑같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은 이번 시정전설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대통령 새롭게 뽑아놓으면 막연하잖아요. 대통령 새로 뽑으면 좋아지겠지 하는데 좋아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기술하는 거고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시급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정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무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 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호소를 한 번 더 해요.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입니다. 이게 아주 원론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일단 긴급 처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전제, 그렇게 일단 보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적용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부로 그걸 하는데 그 재난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딱 그 저쪽에서 딴죽 걸지 못하게 아예 딱 밑밥을 깔아주시는 거죠. 지금 재난이다. 그리고 정말 멋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1차 정부의 직무유기고 그렇지. 나아가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일 정치가 여기에 대한 추경안을 인정 못하고 통과를 안 시켜준다면 정부 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라고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구는. 멋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아주 제대로 잘 녹아나 있는 그런 연설문이고요. 계속 한번 볼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상황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이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이제 안철수 씨 포함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안철수의 생각은 그런 거였었죠.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되고 뭘 줄여야 되고 했는데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지금 와서. 아까도 똑같은 얘기 비슷하게 했지만 기업들한테 아무리 이익이 생겨도 이 사람들은 일자리 만들지 않아. 그걸로 실패했어. 이미 10년 동안.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싫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그 책임을 묻지를 않았잖아요. 이명박은 이와 같은 조기 추경을 4대강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요구했었고요. 박근혜는 SOC 사업에 투자해서 지금 경제에 떨어져 있는 경제 성장률을 올린다고 추경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일자리 대책에 실질적으로 쓰여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정말
확실한 정말 국민에게 바로 갈 수 있는 요소로 예산을 쓰겠다라고 지금 이 형태를 다 제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SOC 사업을 배제했다라는 전제가 그렇죠. 가능했던 산무가 겁니다. 들어가죠, 여기도. 그리고 조금 전에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올해 예상된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 원, 세계 잉여금 1조 1천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 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11조 2천억 원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세수 증가분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세계 잉여금은 세계에서 들어온 돈이 아니고요.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정부가 쓰다 남은 돈을 그거를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돈들을 놔두지 말고 써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런 돈을 사용을 해서 그 기반을 강화를 시키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그 도로를 닦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동상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제대로 서민한테 쓰겠다는 거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 복지, 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정원이 없었습니다. 법정 인원에 비해 특급시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 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3명의 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한 명이 근로자 1만 2천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 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 방류관, 방역관 등까지 합쳐서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충원해 민생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 돌봄 서비스, 치매 관리 서비스, 아동 안전 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 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 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 실업 해소와 민생사회 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 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1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 채용공제의 적립금과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천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신설해 구직 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우선 지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 세대를 두고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에게만 속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발걷어 붙이고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추경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디테일이 좋아요. 보통 대통령들 와서 이런 그 시정연설을 하게 되면요. 원론적인 이야기 두루뭉술한 이런 이야기만 해요. 추상적이고 그냥 좋은 이쁜 그림만 보여주시고.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내리 꽂아. 이거 어디다 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SOC 사업 배제하는 거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고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 그걸 공공부문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들 니들 안 하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이분은 저는 항상 늘 존경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을 바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약사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공통의 공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을 위한 또는 어떤 그 육아를 위한 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든 후보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인 논리로 반대한다고 하면 이애들은 정말 매국적인 나쁜 시기들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야당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고 이게 또 인사청문회 전국이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누구누구 뭐 그 임명 처리 안 하면 요거 우리가 안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딴지 놓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로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예 못 나오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시정연설 전날 그 모기관에서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9.4%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남은 96%니까 이건 뭐 거의 그 신드롬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TK에서도 86%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정연설 나가고 나면 몇 프로 찍을까요? 내가 봤을 때 10% 이상으로 온다. 그러면 없는데? 100% 넘어간다. 천장인데? 엘친이야? 100% 넘는 지지율 나오게? 이 정도면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하시고 정말 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가 아니고
제발 좀 계속 해주세요죠. 이런 연설을 듣는 귀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주 어린 친구들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보통 성인이라면 듣고 이런 시정연설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박근혜나 이명박 그렇죠. 같은 그 디테일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아까 말한 첫 번째가 그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만들고 취업과 창업을 돕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가장 예를 든 게 소방관 이야기해요. 확실히 현장에 가보고 나서 느낀 감정들이 이런 연설에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공공부문 일자리니까 소방관 인원 증원이니까 없어가지고 교대수 2교대 3교대로 바뀌긴 했는데 인원 증원이 없으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를 갔는데 신혼여행을 못 가고 있어. 신혼여행 갔다 오라고 얘기하는, 물론 이제 신혼여행 같은 건 가야지 뭐 그런 거 하고. 두 번째 복지공무원 부분. 복지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디테일은 예전에 대통령들이 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3명의 복지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어떤 정확한 숫자까지 이렇게 지정을 딱 해주니까 막연하게 복지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왜 어떻게 어려운지를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국민들도 또 몰랐던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근로감독관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근로자 12,000명, 사업장 1,500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죠. 최저임금 위반 아르바이트 체불은 단속도 못한다. 저도 사실은 알바비를 당해가지고 지금 어디다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는 디테일은 참 그 어찌 보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야, 그 일선 현장에서 그 짧은 한 달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니드와 또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관, 군인, 사회복지공무원, 안전과 치안을 돌봄하시는 뭐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 뭐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실 만큼 준비를 꼼꼼히 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최계층에 정말 필요한 공약이었었고 그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지금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로감독관, 그 노동경찰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너무나 숫자가 없으니까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이걸 단속할 엄두조차 못 낸다고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2,000명을 충원하겠다. 이것도 있고요. 보육교사, 노인 돌봄 서비스, 치매관리 서비스, 아동 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있어요. 국가가 민간에게 위탁하고 그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지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면 어린이집에, 사립 어린이집에 계시는 이분들에 대해서 더 채용하면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위와 고용에 안정을 주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가 돈을 많이 줘서 또는 철밥통이라서 청년들이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 세대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에 공헌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장들을 이런 부분에서 찾고 있는 정말 깨어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원가에서 그나마 부진하게 고시에 가까운 그 경쟁률을 뚫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동안 보충해주지 못했던 것을 이제부터 해나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한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 제도를 신설해서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문을 넓히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으로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5,000명의 추가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추가 채용의 부분은 무조건 새로 한 사람을 들인다고 채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2명을 채용을 했을 때 추가로 1명을 더 그 인건비를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3명한테 지불할 인건비를 2명으로 줄여줄 수 있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명만 딸랑 뽑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3명을 뽑아야 1명분의 일자리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 효과는 기대하는 것보다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청년에 지금 집중하시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왜 이렇게 다들 공약을 청년 하나.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냥 그 소비만 하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을 해야지만이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육아로 인구 재생산을 또 담당을 하는 나이 영역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박근혜의 청년희망펀드.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수천억의 돈들 참 무사한지는 모르겠네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기업들한테 돈을 걷고 이런 게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지금 그 추경에 포함되어 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기업들한테 돈 발라가지고 원래는 그거잖아. 기업들이 박근혜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내면서 자기들이 일자리 만들어야 될 거를 쌩까버리는 거잖아요. 돈을 내지 말고 이것들아 일자리 창출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게 청년 희망 재단에 직원 몇 명 뽑는 게 일자리 창출이야. 알고 보면. 노인 복지를 확실히 그냥 저 위에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 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 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등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하는 거죠.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 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항상 경제가 안 좋으면 서민들부터 죽어나잖아요. 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요, 정규직의 65.5%, 평균 근로시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죽어납니다. 그러면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어쩌면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 통계상으로 잡힌 것만 그러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잘 사는 계층하고 못 사는 계층의 소비 편중 비율이 7,000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0배 정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자산하고 없는 사람들 자산의 어떤 그 격차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에 근접할 정도로 또는 일본과 중국을 훨씬 앞서고 있을 정도로 편중이 벌어져 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슈퍼문 현상이 나타나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슈퍼문의 영향으로 야, 기분 좋다. 문재인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요거는요, 이 연설문은 제가 계속 보면 볼수록 굉장히 명문들이 많아요. 보세요.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거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된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촛불 전국에서 우리가 계속 했던 말이에요. 맞습니다. 각종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가 단순하게 최순실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거. 그걸 정확하게 지금 이 연설문에서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헤쳐먹은 돈이 분노스러운 우리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도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돈 내놔 뭐 요거잖아 지금. 이러한데 돈을 쓸 테니까 도장 찍어. 그렇지. 그러니까 안 같은 찍으면 말이야. 니들은 니들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배임인 거고, 업무에 대한 배임인 거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야라는 은근한 협박이 있었죠. 이미 띵겨놓은 거, 배정한 거 이쪽으로 쓰자.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6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비슷한 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이 일자리가 없으니 수익이 없고 수익이 없으니 내수도 안 돌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경우를 갖고 있는데 그 가장 근본 원인에는 일자리가 없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이 줄어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 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 취업 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 세대의 주 취업 연령제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 분배 악화 상황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수준 등 근로 환경이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그 통계 수치로 우리 그 청년 실업률 11.2%에 체감 실업률 24%라고 하면요. 우리 청년들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실업자입니다. 근데 그 실업자가 그 미필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놀라고 해서 노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데 못 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심지어는 취업 포기한 사람들은 통계도 안 잡혀. 군대 갔거나 공부하고 있는 학생 또는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실업 통계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명 중에 1명의 청년이 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둘 중에 하나는 백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아이고야. 여기에 아주 디테일로 승부하시는데요. 청년 4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 취업 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코붐 세대는요, 91년도에서 96년생 2차 베이비부머 자녀라고. 그분들이 워낙에 인구가 많았으니까 그분들이 낳은 자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이런 거죠. 다음에 소득 분배의 악화 상황도 지금 거론하는데요. 소위 하득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사분기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소득 자체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국제적으로 봐도 중국의 파링아웃, 주링아웃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있는 세대들이 이 소비를 주도해줘야만이 그 나라의 내수가 살아난다는 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즉 청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지금 60, 70대 사람들이 신규로 돈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서가 아니라 부모 돈이라도 그 나이대 있는 젊은이들이 돈을 써줘야 내수가 돌아간다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예 취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베이비부모들의 자녀들, 이 에코붐 세대들이 돈을 벌어야지만이 또 그들이 써야지만이 또 경제가 돌아